먼저 우리나라 이제 신도시 관련해서 뭐 신도시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은 천도를 한다. 사실 이것도 옛날에 뭐 신도시였거든요. 가장 계획적으로 근래에 이루어진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 있는 수원 화성 신도시,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정조대왕께서 이게 계획개발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보고, 그 외에도 뭐 성남시라든가 여기 광명시도 마찬가지죠. 신도시였죠. 근데 이제 저희가 수도권 신도시라고 추진하는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죠. 이걸 이제 이런 걸 뭐 구체적으로 협의의 신도시라고 저희가 보통 명명하는데, 1기 신도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입사 초기였는데 1989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분당, 일산, 뭐 평촌, 뭐 산본, 중동 이렇게 됐죠. 이때는 집값이 폭등하고, 그때 뭐 한참 도시화되고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주택이 아주 근본적으로 부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빨리 짓고, 그러니까 집을 대량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뭐 다른 건 거의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상부터 개발까지 뭐 보상하면서 거의 그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죠. 2기 신도시는 2000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갑자기 부동산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2003년부터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래서 가용 면적이 없어서 서울시 그 인근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이를테면 동탄 신도시라든가 파주, 양주 신도시 등 약 한 서울 도심으로부터 한 4,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됐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때 뭐 베드타운화에 대한 굉장한 그 질타가 많았죠. 그래서 2기 신도시에는 그럼 베드타운화 하지 말자. 뭔가 이 자립형 신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처음 도시 지원시설 개념이 들어가서 자립형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신도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공급을 하지만 인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대로는 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 정책을 아예 좀 폐지하고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쪽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요즘에 거의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죠. 작년 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18년 말부터 시작된 어떤 폭등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3기 신도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주택을 양적 공급을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한 거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세계 전체적으로 불황이 상당히 좀 오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이 양적 팽창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게 되죠. 그럼 시중에 돈은 풍부하고 유동자금은 풍부하고 이자율은 낮고, 그럼 돈이라는 게 금융권에 머물러야 되는데 금융권에 머물지 못하고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뭐 요즘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죠. 주식도, 부동산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막말로 무식하게 집값 정책 잡는다? 이자율 높이면 끝입니다. 근데 이자율을 높이면 모든 경제는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가 다시 추진하게 된 그런 그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짧게나마 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현황, 앞으로 어떤 계획,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수도권도 10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는 약 한 46%가 무주택입니다. 집은 많지만 보유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보유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정책적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RIR이라고 그러죠. 이게 소득의 약 한 20% 정도를 임대료로 내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지금 OECD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6.9%가 월 임대료 20%를 RIR이 20% 이상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문화라든가 기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집에 임대료를 쓰다 보니까 국민 생활은 피폐하게 되죠. 이런 이유가 있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또 주택을 줘? 그러면 수요가 있을까? 이런 문제. 그럼 또 3기 신도시를 했을 때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서울 주택을 더 어렵지 않을까? 기존 신도시와 똑같은 신도시를 또 만들까? 이런 문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기, 2기 신도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에서는 그럼 이거를 해소하는 방향적으로 한번 추진하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주택을 더 공급해야 될, 또 이게 적정 비율로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적정 가격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게 PIR이라는 건데, 이게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냐. 근데 전국엔 지금 4.1이고, 이게 2019년 기준치입니다. 서울은 9.3년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9.3년을 온 가정이 버는 모든 소득을 저축해야 서울 집을 산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아마 지금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서울의 이게 PIR 지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이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그 어떤 뭐 희망마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안이 뭐냐? 여기에 다른 대안을 좀 찾자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1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에서 한 25km 내외,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는 30에서 5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제가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각 도시별로 출퇴근 용인 가는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은 약간 좀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출퇴근을. 근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10분, 20분 넘어가면 그 먼 데는 어떻게 출퇴근해? 이렇게 좀 생각들이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너무 외곽에 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무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달랠, 이를 해소할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굉장히 국가 재난 수준이죠. 저출산 문제. 이걸 어떻게 좀 신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정책도 같이 한번 좀 검토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신도시가 이제 주변 지역에 또 한 가지 주변 지역이 쇠퇴하고 주변 지역에 역차별의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일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 자체는 괜찮고 베드타운으로서 괜찮은데 주변 지역들은 어떤 개발 낙후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2기 신도시에서 그거 이제 1기 신도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주변의 연담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에서는 연담 개발을 방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그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같이 한번 해결을 하자.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이런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3기 신도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로 봤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그 다음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 그 다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 분산 통한 균형 발전. 이게 4개의 화두를 갖고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은 수도권에 이제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1차가 17곳, 그래서 18년 재작년이죠.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3만 5천호 공급하겠다. 그 다음 2차는 18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41곳에 19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 3차가 작년 5월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11만 호를 공급하겠다.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 지역의 79%, 그다음 인천, 서울에 일부 좀 공급하는 거로 되고, 그다음 시행자별로는 뭐 LH하고 지방공사하고 합작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도면을 보고 계시죠? 도면을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게 이제 3기 신도시인데, 여기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고양 창로, 그다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이렇게 지금 되고, 요 두가 안산하고 요거 과천은 신도시로 분류는 안 하고 대규모 지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신도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구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 진전읍에 있습니다. 진접읍, 진건읍 이론입니다.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크죠. 343만 평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남 교산지구. 지리적으로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죠. 이쪽 지역이 하남 미사지구고, 하남시청 인근에서 광주 가는 그 길목, 그쪽에 있죠. 이게 196만 평이고, 2028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인천 계양지구, 이건 101만 평이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이게 이제 김포공항, 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 고도 관련도 일부 좀 문제가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워낙에 서울의 접근성이 강해서 여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양 창릉지구죠. 246만 평이고 2020년도 올해부터 추진해서 2029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고양 지역에 여기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삼성, 지축 이쪽에 신도시가 무지 많이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거의 신도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29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 부천대장. 요 김포공항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아까 계양지구 우측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소음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 항공 관련해서 뭐 아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김포공항이 이륙과 착륙이 이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저 인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소음은 어떻게 보면 동남 방향에서 북서방향 쪽에 이쪽에 소음이 주로 있고 이쪽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보시면 소음이 좀 납니다. 과천은 바로 뭐 서초지구 바로 밑에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죠. 뭐 면적은 작습니다. 47만 평이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산 장상지구 여기서 신도시는 분류가 안 되고 67만 평이 돼서 2026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신도시에서 쭉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신도시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설계하는 건데 도시 기본 구상을 여기는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혹시 도시개발 쪽에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일단 얘기 들으신 분 뭐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 계획은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자가 거의 주도로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이 중에서 가장 나은 거, 결국 이제 민간이 기본 구상을 한 거죠. 민간이 기본 구상한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 결과를 받아서 LH하고 뭐 지방공사 같이 해서 올해 2020년이죠. 초부터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지구 단위계 기본 계획이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남양주 왕숙지구는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그 실감이 안 날 건데 뭐 하단에 보시면 경제도시, 생태도시, 초연결도시, 뭐 행복도시 이 기본 컨셉을 갖고 여기를 하겠다, 뭐 구상을 하겠다. 근데 실제 이걸 가서 살아보셔야 이게 이래서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조감도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컨셉을 잡는다 이거는 뭐 전문가도 봐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하고 다르게 민간이 기본 구상을 했고 공공에서 그걸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남양주 왕숙은 뭐 모든 도시 거의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 친화, 그다음 뭐 분산형, 분산형은 그렇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에 이제 많이 가보셨지만 분당에만 정자권역, 야탑권역, 뭐 미금권역 해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다핵화한다 그러죠. 신도시를 하나의 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핵화 형식으로 하겠다. 남양주 왕숙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분산형 도시를 하겠다. 뭐 그런 컨셉들을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여기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우수하죠. 쪽을 계곡형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게 뭘까? 친환경이라는 건 뭐 공통적으로 보면 친환경. 그다음 여기가 그 일자리 자족 기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했고, 인천 계양, 뭐 자체로운 뭐 가로경관, 여기는 거의 평지죠. 포영특 되면 뭐 10m 도시,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설계했고, 과천은 신도시는 아니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뭐 공유도시, 보행친화적 가로 하겠다,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양 창릉도
이제 북쪽 지역에 여기가 이제 기존 신도시들이 자족 기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족 기능을 많이 넣겠다. 그런 개념으로 있고, 이번 3차 신도시의 특징이 자족 기능이 굉장히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차,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때는 자족 기능이 거의 없었고, 2기 신도시 때는 개념 들어가고 일부가 들어갔을 뿐이고, 이번에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부천 대장지구, 공생도시, 보행친화도시, 융도복합도시, 자연순응도시 이런 개념을 갖고 해야 되고, 안산, 장산은 문화도시, 청정도시 이런 컨셉을 갖고 기본 설계를 구상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이제 검토를 끝났고 국토부에 지구 계획하고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3기 신도시에 조성 방안에 이제 기본 계획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까지 거리가 왕숙은 3.5km, 그다음 교산은 2.2km, 계양하고 부천대장 여기 고양 창릉은 거의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컨셉으로 됐습니다. 1기 신도시 때는 2기 신도시는 약간 좀 다르지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교통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는 아예 그럼 교통을 우선 정책으로 하자. 그래서 출퇴근이라든가 이거에 좀 편리하게 하자. 이런 어떤 컨셉을 넣고, 그다음 GTX라든가 기타 어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도시에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광역교통 대책을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오죠. 2기 신도시에 그러니까 UCT 개념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UCT가 약간 이를테면은 방범이라든가 기타 뭐죠? 사람이 이제 쓰러지면은 바로 CCTV를 잡아내서 그 사람의 어떤 구호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 꽤 2기 신도시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UCT라는 개념으로 놓았었는데, 근데 이게 사업 시행자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이 인수받는 지자체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화된 경우가 많았죠. 물론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신도시 내에 첨단 물류 시설을 구축해서 드론 택배라든가 로봇 배송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긴급 구호라든가 기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게 5G를 통한다든가 통신망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에다 바로 넘겨가지고 다시 또 사장시킬 거냐.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LH에서는 그런 UCT의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도시관리, 그럼 LH가 일정 기간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관리 기술을 배워서 인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 그 부분까지 해서 일단 3기 신도에서는 그런 어떤 통합 관리까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도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걸 민간에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성숙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건축 같은 거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이 기반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 때는 일부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아까 판교 알파돔 시티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판교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는 특별 계획구역 해가지고 거기 공모를 통해서 민간의 어떤 창의력을 받아서 그걸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교가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약 4, 5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떤 불편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통합 건축계획하고 특별 건축계획, 통합 설계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바로 착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과천하고 수원, 당수, 안산, 신길지구를 일단 시범지구로 선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신도시들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에 마찬가지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활발히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쎄 이거는 참 우리나라가 엊그제 어디 매체를 보니까 몇 년 동안 몇백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 교육의 문제죠. 이건 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난감한데, 이번 그 3기 신도시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통로라든가 기타 이런 거를 신경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전체 건립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략 도시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 녹지로 확보를 하겠다. 여러분들 이제 공원 녹지로 많이 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땅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공원 녹지가 이렇게 되고 결국 다시 또 도로 전체 지구 면적이 도로율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신도시가. 그렇다면은 50% 이상이 무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땅값이 비싸져 가지고 결국 입주민이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공원 녹지 많이 만들어서 쾌적하게 한다. 그러면 높은 땅값을 어떻게 할래?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3기 신도시 때는 아까 제가 선뜻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를 해제했고,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많이 하더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태양광 설치라든가 제로 에너지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니까 이건 예정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기 신도시에는 기존 신도시 대비 한 2배 정도의 자족 기능을 넣을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꾸 판교 예를 드는데, 저는 이제 판교에 근무를 해봤고, 그걸 거기에 알파돔 시티를 조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쭉 봤는데, 판교 테크노밸리가 전체 지구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가 2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년에 산출하는 부가가치가 약 몇 년 전에 한 80조 원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수치로 보면은 부산시 전체의 1년 부가가치가 8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럼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교가 대표적인 그 자족도시로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서 성공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에서도 그런 판교와 같이 그런 자축기록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그 자축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LH가 거의 단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공사와 같이 공동사업 시행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신도시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제 도시를 해서 신도시 포럼이라든가 LH 공생 포럼, 그다음 MP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하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 그다음 그 인근 주민들, 이분들은 어떤 뭘까 집값이 뭐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기존에 살던 것보다는 집값, 땅값이 오르게 되니까 재정착 하는데 무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3기 신도시에는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토지 보상에서도 대토 보상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그냥 땅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대토를 통해서 전업을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철거민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하게 되고,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기업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3기 신도시의 기본 취지입니다. 인근 지역과 뭐 상생, 이건 뭐 교통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광역교통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은 2차 사업지구가 이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지구 등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일부 착수가 됐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지구 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그렇게 계획이고, 그다음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차 발표 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해서 순차적으로 보상 착수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3기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은 3기 신도시의 특징은 공동주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공공임대 비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겠다. 이런 주택 형태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다음 분양주택에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전부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세계 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겠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과천 같은 경우에 주변 시세보다 약 반값 수준 그 정도의 공급을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양주택 공급 면적 60에서 85평방미터 공공주택 분양 비율을 좀 상향시키겠다. 대형보다는 중소형을 많이 공급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는데 여기 제가 좀 냈는데 포털에서 3기 신도시 이렇게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자료들이 그 안에 많이 있고, 또 바로 더 말씀 하나 드리면은 이 사전 청약 부분입니다. 사전 청약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사전 청약을 어떻게 받을 거냐? 여러분들 뭐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여기 3기 신도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청약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 사전에 등록을 해 놓으면은
사전 청약 받을 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청약 알림이 가입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에 사전 청약 물량을 내년 한 7월에서 10월에 개양하고 왕숙, 내년 하반기에 왕숙하고 창릉, 과천, 그 22년도에 왕숙, 창릉, 왕숙 2 이렇게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신도시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아까 제 소개에 약간 좀 빠진 게 있었는데,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제 손조께서 뭐 땅을 조금 물려주고 집도 물려줬는데, 계속 제가 이제 거기서 학교를 양평에서 졸업하고 기타 이제 직장을 위해서 나왔다가 올 초에 본가로 제가 이제 어떤 세컨주택 개념으로 갔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도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전원주택도 좀 갖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컨주택으로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하고 있는 게 고향의 양평군청에 제가 이제 아마 다음 달,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아마 그쪽에 자문하러 나갈 계획인데, 양평 지역에 전원주택이 무지 많더라고요. 저 주위에도 전원주택에 이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 저분들을 저거 후회할 텐데 이런 분들도 많고, 실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귀농 귀촌인데 뭐 잘못됐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또 제가 스스로 경험한 요거 전원주택에서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구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구입 목적이 뭔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서 귀농해서 농사를 실제 지을 것이냐, 그냥 농촌에만 가서 살 거냐, 그럼 어촌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도시에 출퇴근을 하는데 세컨주택으로 할 거냐, 기타 이런 용도를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에 맞게, 이를테면은 세컨주택으로 하면은 면적이 크면 안 되거든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기가 전원주택을 갖는, 세컨주택을 갖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그거에 맞게 보면 뭐 일단 그 용도를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맞게 정보를 검색하고 그렇게 이제 쭉 해서 한번 구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또 내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임차해서 살아보시고 그리고 결정해도 전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주택을 한번 구입하고 나면은 그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작자,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2억을 투자했는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2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문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농지 구입이, 근데 이제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죠. 농지 하려면은 취득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나 못 사죠. 근데 임차에서 살아보시고 주소 이전에서 살아보시면은 일단 거기 거주민이 되거든요. 그럼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지를 매입하면은 거기에 주택을 지을 때는 농지에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를 구입하시면은 주택이 농지에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농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문 식견이 부족하고 뭐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이 못 섰다 그러면 임차해서 살아보시는 게 가장 뭐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아까 경기도 양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지역이죠. 여러분들 아마 수도권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수도권이라면 어디냐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 이걸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은 농가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이를테면 강원도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농가주택이라 해가지고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1가구 2주택이면 요새 양도소득세 무지 많죠. 서울에 있는, 이 광명에 있는 집이 있는데 이걸 뭐 팔아야 된다. 근데 저같이 양평에 소규모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세컨 주택으로 아예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광명 거 팔 때 그럼 1가구 2주택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바닥 면적 20평방미터 이하는 농막이라 그래가지고 농막 설치하면 이거는 양평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잠도 자면 안 되고 취사시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허가 기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 하시는 분들은 농막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지 않으면은 주택업자한테 속지 마십시오. 이 부분 잘못하시면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 단지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의 향만을 생각하죠. 남향주택이 좋다, 뭐 동남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향이 북서면인 경우에 양평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녹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 진입도로에 눈이 쌓이면은 아예 눈 한 번 오면은 며칠 동안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북서면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름철 습기도 많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 전원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 뭐 일부 그 주택업자들 막 그러죠. 아 여기는 뭐 4만 오면은 나중에 뭐 오릅니다. 분명히 오릅니다. 뭐 그러면서 무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원주택은 투자 목적은 아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 목적으로 이건 비용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양호한 환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거야. 그 비용이 저는 전원주택 하는데 저희 고향만 따지고 본다면은 농지는 한 평당 한 20만 원 내면 충분히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원주택으로는 약 한 200평 정도가 전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땅값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주택 크게 질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비싸게 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글쎄 주택에 저는 1억 이상 투자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컨 주택으로.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주택을 짓는데 한 1억 한 2, 3천 정도? 많게는 1억 5천 정도? 이 정도 투자하면은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세컨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중에 갈 때, 그걸 팔고 갈 때 그 가격 이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냥, 아, 내가 1억 2천 정도는 내 어떤 그 주거, 내 어떤 취미,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굉장히 편하고 후회 안 하십니다. 자, 제가 딱 맞네. 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50분 했네요. 이게 명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의의 시간은 딱 이렇게 지키는 게 명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50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니면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토지주택공사의 경력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죠.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마이크에 얘기를 하셔도 되고 저희 그 채팅창에 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에나 아니면은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질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네,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뭐 개발이나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강승찬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3기 신도시가 GTX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3기 신도시 준공 시점과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있어야 극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TX ABC 노선의 준공 시점이 3기 신도시 준공 시점에 반영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글쎄, 저는 이제, GTX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GTX A 노선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B하고 C 노선은, 일단, 노선은 결정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GTX B하고 C 시점은 약간 시차는 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좀 비슷한 시기에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신철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의 비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조업이나 4차 산업 육성 등 도입한다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데 지구 단위 계획에는 구체적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 업종만 들어갑니다. 근데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아예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은 안 됐죠. 입주 업종이 아예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할 때, 일단 첨단 업종 위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일단 현재로서는 제조업이라든가 이거를 금지하는 네거티브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죠. 4차 산업은 뭐 당연히 뭐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뭐랄까요? 그 지구별로 컨셉을 잡는 게 있거든요. 아까 잠깐 좀 자꾸 예를 들면 판교는 판교 테크노밸리라 해가지고 거기 첨단 업종만 들어가게 이미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업종만 들어갔던 거고 나머지 2차 신도시 중에서 뭐 김포라든가 고향에 저기 파주라든가 이런 데는 업종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 제조업은 그러니까 금지 업종은 제조업은 맞는데 육성 쪽으로 어쪽으로 방향 설정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상 금지 업종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도시의 컨셉 안에서 그 어떤 시설들이 도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좀 잘못 들었는데. 예, 제가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제가 본 거로는
그 설명을 이제 어떤 그 도시의 컨셉에 맞게끔 이렇게 네. 좀 설계를 한다고 제가 그 강의를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거에 맞게 그 4차 산업 중에서도 이제 좀 뭐 교육이면 교육, 혹은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3기 신도시에 자족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제한 업종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를 어떤 쪽의 업종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창욱 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시 공간 구조나 건축 공간 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방안 중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위해 적용하는 조성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번에 지국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저는 저도 거기에 그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서 저도 이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랄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상업 기능이라고, 그다음 뭐랄까, 오프라인 기능이죠. 상업이 신도시의 오프라인 기능으로 들어갔는데, 4차 산업혁명 혁명이 오면서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양길로 가고 온라인이 대세가 되죠. 그럼 이제 서서히 그렇게 가는 시점인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프라인 시장이 거의 굉장히 힘못 쓰고, 요즘 비어가는 상가가 무지 많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상가시설을 많이 놓지 말고 좀 다른 차원의, 이를테면 상가보다는 그 공유형 오피스,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재택근무가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인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공유형 오피스, 뭐 이런 기능이라든가. 일단 이제 좀 다르게 지금까지 설계와 다른 기능을 좀 넣자. 이번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본기획 수립할 때 아마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나 이때 되면 이제 지구계획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확정돼가지고 이제 공포가 될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반영이 됐나. 저도 사실은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게 최종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신지. 예, 또 강선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3기 신도시 가족 기능 중 풍부한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안산 광상지구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혹은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사업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아까 제가 안산 장상은 신도시로 추진하는 거가 아니고 일반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면적도 여기가 좀 작죠.
제곱미터. 그래서 도시 지원 시설 용지가 여기가 비율이 다른 신도시보다는 훨씬 다른 신도시들은 대체적으로 한 20% 전체 지구 면적의 20% 내외 이 정도 반영이 됐는데, 안산 장상은 한 14만 정도, 14만 제곱미터에서 전체 비율이 6.5%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구 규모에 비해서 14만 제곱미터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광명시 테크노밸리하고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사업량이 반영됐다. 그런 부분들은 여긴 일단은 자족기능시설도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반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떤 용도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건 민간이 그 용도를 사서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할 것인지 일반 사무용 공간을 할 건지 그건 그때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건 답이 됐나? 솔직히 여기는 제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하고 여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아시고 싶다, 뭐 그러셨다면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재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들로 선정된 지역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것 중에서 그렇죠. 특징이 딱 그거죠.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가 서울 외곽에서 좀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 거의 경계와 붙어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지리적 특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그거죠. 아까 계속 누적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적 기능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렸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 3기 신도시에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정립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하면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서울과의 거리, 자적 기능의 확대.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음, 네, 다시 이어서 질문을 주신 건가요? 이 3기 신도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도하는 건 아닌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글쎄, 이제 이거는 그 국토개발 관련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정부가 꾸준하게 어떤 수도권 집중을 막자.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는 거,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분산시키는 거는, 주택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산업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저 혁신도시 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종시 개발이라든가, 이것들은 어떤 정부 기능, 민간은 강제로 가게 할 수는 없죠. 민간이 가게 할 수 있는 거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 그 이전 지원 대책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공공이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종시 개발하면서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반대가 무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분산한 게 저는 뭐 LH 직원으로서 진주가 본사인데 진주 본사 가는 거 뭐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그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정부 정책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직장 일자리를 지방 분산시키는 거. 그렇다면 지방에 그만큼 인프라를 줘서 지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집을 수도권에 짓는다고 그게 뭐 집중을 유도하는 거? 그거는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재창 님이시네. 예. 네, 또 다른 내용의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올라오시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네, 아, 마치도록. 제가 마지막에 메일 주소를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뭐 저랑 더 소통하시고 싶거나 그러면은 메일로 주신다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혹시 뭐 우리 저 진행하시는 분 제가 뭐 제 신분이랄까 뭐 뭘까 전화 이런 것도 공개 혹시 되셨나 모르겠네. 예, 그 내용들은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일단은 저희가 주소나 메일 주소나 이렇게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따로 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 그 선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개인정보를 저한테 이렇게 들으신 분한테 예. 드리는 거 저는 뭐 반대하지 않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 파일도 공개를 하고 제 그런 연락처나 이런 거 공개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현진 본부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와 전원주택 개발에 대해서 유익한 강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